퇴직 첫날 민호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강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이제 새 장을 펼치려는 순간이었죠.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세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그에게 퇴직 후의 삶은 낯설기만 했어요. 큰딸 유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 준영은 서울에서 IT 기업 임원으로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민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민호 씨, 차 한잔 하세요. 아파트 관리인 김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민호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 항상 그를 챙겨주던 분이었죠.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는 그녀를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김 여사는 테이블에 차를 놓으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할 시간이 없었던 일을 해보려고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싶고 매일 아침 단지 공원도 산책하려고요. 김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요? 대학병원 교수셨던 분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결심을 존중해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새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죠. 그는 걸으면서 낙엽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공원 벤치의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이렇게 행복하다니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40년을 수술실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민호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아들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아침 공기 좀 쐬고 있지.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해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민호는 아들을 따라 아파트 단지 안 최상층에 위치한 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영의 집은 민호의 예상대로 호화로웠습니다. 모던한 가구와 첨단 기기로 가득한 공간은 준영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벽에는 준영과 그의 아내 소라 그리고 10살 된 그들의 딸 지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서울 풍경은 그의 아파트에서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준영이 커피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람들이 수군데요. 대학병원 교수였던 분이 공원 청소하고 다닌다고. 민호는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저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 이미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준영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1층에 손님방도 있고 지민이도 좋아할 거예요. 민호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러니?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니 누가 틈타서 재산을 노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진짜 의도가 보였어요. 준영의 관심은 아버지의 안전이 아니라 재산이었던 거죠. 은퇴 후 그가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 강남의 아파트. 준영은 이 모든 것이 낯선 사람에게 흘러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준영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민호는 준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난 괜찮아. 이제 내 시간도 좀 즐기고 싶구나. 그날 이후 준영은 자주 민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민호는 아들의 눈에서 날카로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준영은 아버지의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들어두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아파트 로비에서 김 여사와 대화하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김 여사의 말에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유나와 준영이 웃고 있는 모습. 준영의 대학 졸업식 날 그가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민호는 중얼거리며 사진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배신감이 뒤엉켰어요. 며칠 후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잠에서 깨어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는 소리였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 문가에 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의 혈압약이 들어있는 물병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는 소리 없이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럴 수가. 내 아들이. 나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아들을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물어봐야 할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집이, 이 가족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새벽녘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혈압약이 든 물병을 몰래 다른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병에는 깨끗한 물을 채워 넣었죠. 그는 이제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니, 오늘은 좀 쉬려고. 규칙적으로 드셔야죠. 건강 위험해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민호는 이제 그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위해 살았던 그가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부족했던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민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형사 출신 박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광수야,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의심하기 싫지만 날 해치려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충격받은 친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당장 내가 가마. 주소 보내. 민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로부터요.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자신을 제외하고는요. 재두장 갈등의 그림자. 민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째 익숙하지 않은 여유로움이 여전히 그를 낯설게 했어요. 40년 동안 수술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리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문득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어린 유나와 준영이 함께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던 그때가 그립기만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냥 그렇지. 할 일이 없으니 좀 적응 중이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뵈었네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영과의 관계는 항상 조금 어색했어요.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병원 일에 매달려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7시에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준영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영이 비싼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준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 집 계속 사실 거예요? 민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뭐 문제라도 있니? 준영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난 여기가 좋아? 30년 넘게 살았는데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민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왜 그걸 궁금해하는데?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호는 속에서 불쾌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노인 취급하는 거야? 난 아직 정신 멀쩡해. 그런 뜻이 아니라. 준영이 말을 흐렸어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가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준영은 계속해서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아버지, 제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줬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퇴직금의 일부만 써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대요.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준영아, 내 돈 걱정은 하지 마. 난 내 방식대로 쓸 거야. 하지만 아버지, 그만.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재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경직되고 눈에는 실망감이 비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 놓쳤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준영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민호가 말했어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다음에 보자. 민호는 더 이상 준영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덩어리가 그를 짓눌렀어요. 아들과의 거리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딸 유나였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민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준영이랑 저녁 먹었는데 조금 어색했어. 전화기 너머로 유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 오빠가 또 돈 얘기했죠.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빠, 조심하세요.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빚도 좀 있는 것 같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미국에 있는 제가 알 정도면 꽤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아빠 퇴직금 노리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단순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을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민호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었어요. 그는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영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공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꼭 해결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없이는 안 돼. 너도 알잖아. 낯선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순간 민호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영과 남자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재빨리 모자를 눌러 쓰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영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손이 떨려 물 한 잔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준영이가 그럴 리 없어.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 오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준영이 무슨 말을 하든 침착하게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영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소라도 함께 있었어요. 들어와. 민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소라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 게 저희는 너무 걱정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소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 해요. 준영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 1층에 손님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저희가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준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민호가 물었어요. 준영과 소라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요즘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아버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준영이 말했어요. 민호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결국 돈 얘기구나. 고맙지만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소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내 결정은 변함없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실망감이 비쳤어요. 아버지, 왜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이 이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영과 소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차라도 마실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가볼게요. 준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민호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라가 뭔가 말하자 준영이 화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이 차에 탑승한 후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준영의 갑작스러운 관심, 돈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 아침에 들은 대화. 모든 것이 조각 맞추기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설마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민호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결심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면서 민호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속 생각들처럼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퇴 후 처음 맞이하는 비 오는 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준영의 목소리에 민호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걱정인지 초조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구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유나 누나예요. 미국에서요. 민호의 눈이 순간 밝아졌어요. 큰딸 유나의 전화는 언제나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유나야, 잘 지내고 있니? 아빠, 은퇴 축하드려요. 정말 보고 싶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딸. 너도 보고 싶구나. 언제 한국에 올 계획이니?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갈 예정이에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영이가 잘 챙겨주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영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준영이가 자주 찾아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앞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네 식구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영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무심하게 물었어요. 뭐가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준영은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버지,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어요. 준영은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방문과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죠. 그날 오후 민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그 속에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유나와 준영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모습까지. 여보, 당신이 떠난 후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때 유나는 대학생이었고 준영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무 병원 일에만 매달렸나 봐.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민호는 눈물을 서둘러 닦았어요. 문을 열자 소라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민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민이 왔구나.
10살 지민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가 의사였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민호는 손녀와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소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지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단다. 그때 나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지. 와, 멋있어요. 저도 의사 될래요. 민호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소라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소라가 말했어요. 요즘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민호는 소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소라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소라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민호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했어요. 저녁이 되어 소라와 지민이가 돌아간 후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소라의 불안한 태도, 준영의 형식적인 방문, 그리고 최근 들어 더 자주 일어나는 재산에 관한 대화들. 뭔가 이상해. 민호는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정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랜 친구이자 그의 변호사였습니다. 정석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민호야, 지금 시간 있니?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민호의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정석의 목소리에는 그가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 내일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알았어. 내일 오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민호는 창가로 다시 다가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정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정석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만이야, 민호야. 은퇴 축하한다. 고맙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니? 이정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준영이가 최근 몇 달 동안 대출을 여러 건 받았어.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파산 직전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사실이야? 준영이가 내게는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정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며느리 소라도 몰래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남자에게 입금되고 있어. 무슨 남자? 조성훈이라는 사람이야. 소라의 옛 남자친구인 것 같아. 민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영의 차가운 태도, 소라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재산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들. 이게 다 무슨 의미인 거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석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난 내가 조심했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준영이와 소라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민호의 몸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니. 믿기 힘들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난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석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자.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는 이정석의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들의 경적 소리, 모든 것이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어. 민호는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호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어요. 멀리서 준영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의 집을 방문한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더라도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관리인 김 여사가 그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아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닌 의심해야 할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의사로서 지켜온 냉철함과 판단력이 그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준영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심 어린 반가움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영이 물었어요. 그냥 산책 좀 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이 게임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빗소리와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작게 울렸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정석의 도움으로 모든 재산을 박민호 의료재단으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가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요. 민호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에서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와 준영이 어릴 적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을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소라와 지민이 데리고 갈게요. 건강은 어떠세요?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괜찮아.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민호는 서재 창문으로 다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빗줄기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했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호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체온이 차가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준영과 소라가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들어섰어요. 소라의 얼굴은 항상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 비에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소라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약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중적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걱정하지 마. 의사가 약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민호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신나게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맛보았어요. 할아버지 요리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이거 배워야 해요. 소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영은 자주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병원 그만두시니 심심하시죠? 민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결정도 내렸어. 준영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소라도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준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식사 후에 이야기하자. 먼저 먹자. 식사를 마치고 소라는 지민이를 데리고 거실에서 TV를 보게 했습니다. 민호는 준영을 서재로 불렀어요. 들어와 앉으렴.
서재에 들어선 준영은 책장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얼마 전 그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찾았던 바로 그 서랍이었죠. 아버지, 무슨 결정을 내리셨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내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박민호 의료재단 설립 증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했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거야. 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고. 아버지, 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의했다면 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그 말에 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는 노트북을 열어 준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CCTV 영상이야. 소라가 내 약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지.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 서재에서 유언장을 찾아보는 영상이고.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왜 그랬니? 이 간단한 질문에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빚도 너무 많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라는 조성훈이랑 계속 연락했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이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일에 너무 빠져 가족을 소홀히 한 걸까? 준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쉬운 길을 택했어요. 민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가슴 아프구나. 그 말에 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가 준영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실망이다 였어요. 어릴 적부터 성적이 떨어지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들었던 그 말이 지금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탁자 위에 있던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이건 경찰에 제출할 증거야. 살인 미수 혐의로 너희를 고소할 수 있어.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민호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냈어요. 일어나렴. 나는 너희를 고소하진 않을 거야. 준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말아라. 지민이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소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지만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주겠니? 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지금은 그저 가라. 준영이 나간 후 민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서는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이 어두운 그림자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아가. 비가 그쳤네. 민호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영이는요? 준영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너도 곧 연락 올 거야.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소라를 꿰뚫고 있었어요. 소라는 그 눈빛에 몸을 떨었습니다. 준비해라, 지민아. 할아버지랑 놀러 가자. 지민이는 신나게 뛰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민호는 소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준영이에게 전화가 올 거야. 그때 모든 걸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지민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습니다. 지민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즐겁게 걸었어요. 할아버지, 왜 아빠랑 엄마는 안 와요?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지민이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 오늘은 할아버지랑 둘이서만 놀자. 지민이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민호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어요.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지개요. 지민이의 외침에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무지개는 어둠 끝에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민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것이라고 믿었어요. 의사로서 그는 항상 치유의 힘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내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민호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하기 전에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민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부터 그의 의료재단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